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기자님. 예. 유튜브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많이 진화를 했네요. 네. 8년 전보다. 그때는 팟캐스트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힐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모두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아이고 정말 참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너무 그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김영민 목사님도 그렇고 TV 시청하시는 그 시민분들께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 저희가 팟캐스트 하던 걸 그만둔 게 한 5년 전쯤이었는데 그랬군요. 예. 글을 쓰는 기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그만뒀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민중의 소리에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나 시작했고요. 경제의 속사. 네. 예. 그것도 이제 목사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 이름 아니, 같은 걸 다 써야. 해봤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렇게 나갔다가 5년 만에 다시 목사님 뵙고 다시 방송을 하러 돌아오는 게 이게 책 광고하러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이미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네. 한국재벌 흑역사 1, 2. 자 3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3권 한국재벌 흑역사 3권. 1권은 이제 롯데하고 삼성하고 현대였고 2권은 롯데와 SK인데 자 3권은 신세계, 두산, 대한항공.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들은 다 이제 웬만큼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책이 나와가지고 책을 한번 소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슬쩍 여쭤봤더니 나와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아까 뭐 니 줄을 깔았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아니고요. 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그 문자를 받아보신 뒤 단 1초도 망설이시지 않으시고 저를 나오게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언제 나오시나. 다시 나올 기회는 없나. 네. 근데 다만 나오고 나서 예.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김 목사님께서 여전하신 게 예나 지금이나 저한테 오늘 10시까지 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라이브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예. 라이브라는 얘기를 안 했군요. 그 예전에 김 목사님 스타일이 예. 맘마이스 출연할 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언제 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됩니다 선배님 이미 포스터가 나갔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세요. 예, 당연히 저희는 내내 라이브만 했어요. 그 5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사실 우리가 경제 속사를 할 때만 해도 다 녹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녹음인 줄 아셨겠지만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아실 줄 알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슈퍼챗도 떠지고 뜨고 막 서로 그냥 너무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를 올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저보다 형님이시죠. 무려 4살 형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방송 나와서 꼭 하나 오해를 풀고 싶은 게 하나 제가 목사님하고 방송하다가 그만두고 떠난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1초도 나쁜 적이 없습니다. 뭐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꽤 있는데 근데 이완배 선배님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평화나무에 계속 그 뒤로 또 기고하셨는데 사이가 나쁘면 기고합니까? 예, 그런 억측과 오해는 불필요하다. 이제 1초도 나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완배 선배님이 또 글로서 글 쓰는 기자로서 좀 더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어서 참 눈물로 보내드렸는데 다시 이제 탄핵의 시즌이 돌아왔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띄워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이완배 선배님 나오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이겨본 사람들이다. 그 차원에서 백도가 안 되는 사람들. 백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지금 굉장히 불안들 하시는데 그거에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라이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월요일에 한덕수 내용을 보면 그게 기각이 될지언정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사실상 거의 확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듣고 저도 사실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논리적으로는 8대 0으로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신을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쎄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불가능하다는 일이 작년 12월 3일부터 계속해서 벌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만으로는 이게 네. 자꾸 늦어지니까 네. 좀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이정무 실장 같이 정치적 식견이 높은 분들이 걱정할 것 없다고 분명히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위로를 받는 쪽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법리 상식에 입각해서 네. 보자면은 당연히 8대 0인데 그 법리와 상식이 배반된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도 네. 법리와 상식을 이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법도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배반당한다면요. 그때는 우리 전혀 다른 국면에서 다른 행동, 다른 어떤 컨셉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뭔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의 염려는 참 이게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한번 탄핵으로 일단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데 얘가 또 체포가 또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다시 석방이 됐단 말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 경제에 그 큰 침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너무 예. 좋습니다. 예. 그 12월 3일 밤에 그때 선배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서 다음 주 경제 속설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희 텔레그램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10시 32분에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이정무 실장한테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언 직후에. 근데 계엄인 줄 모르고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피드백을 주는데 답을 안 해요. 얘가 그래서 답을 해야지라고 보냈더니 답이 TV를 켜라. 뭐야 설명을 해야지. TV를 켜라. 켜고 와 해버린 겁니다. 이제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정무 실장도 그랬대요. 그 보도국장이 전화를 해서 선배 지금 계엄을 했는데 술 먹었냐 장난치지 말고 몰래카메라야 뭐야 다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선배님 TV를 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어떤 설명을 해도 말이 안 되니까 TV를 켜라. 그래서 TV를 켰고 그날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우리의 아이디어는 되게 한정돼 있는 늙은 아이디어니까 일단 집안에 놔둔 소주병을 좀 찾아서 화염병을 만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그 광주에서 생활을 합니다. 학교를 그쪽에서 다녀서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군요. 일단 윤석열 욕을 한 30분 동안 하더니 얘가 이제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80년도 비상계엄 확대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딸이 너무 걱정하면서 아빠 어떻게 무서워 죽겠어. 나 이번 주에 올라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딸아이가 있는 곳이 충장로 금남로 그쪽에 그쪽에서 자취를 하는데 딸아 만약에 계엄군이 총을 들고 전국을 짓밟기 시작한다면 지가 있는 그곳 충장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 거기서 네가 평소에 옆에서 보시던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냥 다 나이 들고 가시는 보통 분들인 것 같지? 그분들 작심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거다. 성남으로 올라올 생각 아빠 옆이 안전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 때는 광주 시민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짠하네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주 뒤에 딸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와 그 광주 민중들의 투쟁에 힘을 믿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심하게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엄 그 한마디예요.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이 시민분들의 이 정신 건강이 훼손되고 그렇게 힘들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제가 10수년 전 일이죠. 그때 그 제주에 군 항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강정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여간 제주도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고 또 이제 뜻있는 이런 대학생 단체들이 와가지고 또 연대하고 그 와중에 제주 경찰로는 이게 치안 유지가 안 되니까 육지에 경찰들이 왔는데 와 제주도민들이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눈깔이 뒤집혔다고. 네, 맞습니다. 네. 무태 경찰이 온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광주의 시민들에게 계엄의 단 두 글자의 그 단어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마음의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광주 민중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게 투쟁을 해 오셨으니, 그렇지. 그걸 보고 우리 딸의 안전도 광주 민중들 아래서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투쟁에 이어졌던 그 수많은 희생들이 어떻게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의 역사가 참 광주에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정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이제 노래, 예전에 윤민석 씨가 편곡한 노래를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얄팍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77만이에요 벌써 조회수가. 많은 분들에게 그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던, 심지어는 박정희주의자였던 분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저 윤석열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허접한 애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진짜 큰 짓 했습니다. 아니 쭉 그 윤석열 정권 3년 보시면서 야,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21세기 첫 촛불혁명을 달성한 그런 나라로서 어떻게 저런 놈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좀 그런 점에서 또한 그 헛헛한 마음도 감추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방송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그 민주정부가 5년 만에 뺏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고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집권을 했던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고. 당연하죠. 너무 역사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를 5년 만에 넘겨줬다는 게. 저런 그 과거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그 정권마다 있었던 약점, 단점, 뭐 패단, 축약판이에요. 윤석열은 한마디로. 다 했잖아요.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자존심 같은 거 이렇게 막 내세우는 성격이 아닌데 대통령 선거를 진 건 진 거고 그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 가장 화가 났던 건 내 저런 허접한 새끼한테 우리가 졌다고. 와, 내가 진짜 우리가 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한테 졌을 때는 워낙 판세가 이명박이 압도적이었고 이명박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앞세워서 집권을 한 인간입니다. 신자유주의, 돈 우선주의, 물증만능주의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꼬신 거죠. 박근혜한테는 아슬아슬하게 졌지만 박근혜도 자기가 만들겠다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복고, 박정희의 통제. 하지만 최대한 왼쪽으로 옮겨와서 무슨 복지국가를 세금 안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위장, 허세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은 단지 하나 안티 문재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 유세 들어보면 알 텐데 저 얼마나 철학이 부재한 인간인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내가 만들려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당선이 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에 제 개인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냐면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웃긴 선례를 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것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주의의 모든 대통령들이 새로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세력들을 창출하고 자기가 만들겠다는 세상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처럼 누구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났더니 이제 한동훈 이런 애들이 책 쓰고 복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티 이재명밖에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된다고 믿었던 것의 원흉은 안티 문재인으로만 대통령이 됐었던
윤석열이 원조였고 그걸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한국 사회의 너무나 큰 과오였던 겁니다. 네. 예. 슬픈 역사죠 진짜. 졌단 애한테 졌다는 게 아직도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졌단 애한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그래야죠. 우리는 한번 이겼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못할 거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네. 지기가. 네. 저는 뭐 윤석열에게 반드시, 지기가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을 내셨는데 저 한국재벌 흑역사 1, 2권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책이고 제가 이 책을 많이 선물해요. 1, 2권. 왜냐면 3권 나오기 전에. 그 특히 뭐 시사평론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뭐 다른 거는 없고 야 경제 약하지. 나도 약한데 이 2권만 읽으면은 한국은 결국 재벌이 다 경제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2권만 읽으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는 이해가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보내줍니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또 역사를 이해할 때도 현대사 이해할 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대한민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 2, 3, 4권으로 된 한홍구 교수가 쓰신 책.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 문제 요거는 요 2권만 읽으면 된다 했는데 나머지 20%를 채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 재벌 흑역사 3권입니다. 3권 여러분. 이제 구매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예. 이거는 언제 쓰셨어요? 이 책 쓰게 된 그 계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네네네. 이게 저희가 그 한국 재벌 흑역사 1권이 사실은 지금 표지가 3번째입니다. 저게. 그래요. 원래 흰 바탕이었는데. 흰 바탕 표지였었죠. 그러니까 그 흰 바탕 표지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015년에 제가 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였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저희 방송 프로듀싱하고 있는 곰곰이 PD라고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 국장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만 슬슬 오더니 형님 책 한 권 쓰실까요? 뭘요? 그랬더니 한국 재벌 흑역사 어떻습니까? 우리만 제목까지 아예 정해가지고 왔구나. 이건 민중의 소리와 형님만 쓸 수 있는 거지 않게 이렇게 꼬셔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 저자로서 시장에서 평가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쓰면 안 팔리는 저자였어요. 그래서 망하려고 작정했냐. 안 그래도 회사에 돈도 없는데 형님 이건 됩니다. 형님 지금까지 책 제일 많이 팔아보신 게 몇 부세요? 그랬더니 2,000부 팔렸죠. 이건 무조건 10,000부는 팔립니다. 이렇게 꼬신 겁니다. 그래서 꼬심을 당해서 그 책을 쓰고 여러 시민단체들 모임하는데 쫓아다녀가면서 현장 판매도 했었죠. 이곳에서 책을 사시면 저자인 이완배 기자가 사인도 해줍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사인을 안 받으려고. 제가 누군데 내가 제 사인을 왜 받아?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 그 책이 망했습니다. 1,500부 팔리고 깔끔하게 망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1,500부라도 다 팔아야 되겠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곳이 저희가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김용민 목사님께 한 달이 걸려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혀 이런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었는데 받아보시자마자 나오시라고. 관훈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언론 비평하는 데가 있는데 민동기 정상근 기자 있었을 때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하니까 여기 와서 책 홍보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때 지금도 뭐 김용민 목사님 하시는 유튜브가 위상이 엄청나지만 그때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이런 건 그냥 올리면 팟캐스트에서 1위 올라가던 시기였었어요. 어마어마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민주진보진영은 뭐 거의 팟캐스트로 그 플랫폼이 거의 한정돼 있었죠. 그런 데를 덜컥 진짜 예전에 출판사에 있을 때 딱 한 2-3번 만나 뵀던 인연인데 한번 뷔페집에서 뷔페집에서 그래서 나와주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때 흑역사 첫 번째 판본 하얀색 판본을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덕에 그게 1,500부가 다 팔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면은 뭐 창고에 남아서 썩었을 겁니다. 아이고 안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김용민 브리핑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 잘하시던데 그 한겨레 신문 기자분 한 분이 정치 브리핑을 매일 해주실 거고 경제 브리핑, 기사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외부 활동이니까 회사에 좀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겠습니다. 예, 그럼 허락 빨리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오후 4시부터 하시면 아직 허락 받기도 전인데. 그래서 한국재벌 흑역사 1에 인연이 돼서 제가 2016년 3월에 예,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과 함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예. 받으셨다고 해요. 우리 저 이완배 기자님. 아니 뭐 우리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행동경제학을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언제 그런 걸 우리가 접하고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 하여튼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이걸 또 방송 중에 조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건데.